하지만 자연스러운 도전 결과나 AI 기반의 기능을 갖춘 앱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더 자연스럽고 가볍스러운 사진 보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사진의 한계를 개선하거나 자연스러운 배경 확장, 외국 방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가져와서 앱 내에서 보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직관적인 조작 과정과 반복 사용을 고려한 UX가 요구되었고, 이때의 제한 조건으로는 보정 결과의 자연스러움, 모바일 환경에서의 처리 속도와 용량 제한, 다양한 얼굴 유형에 대한 범용성 확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AI 기능 범위 내에서의 설계였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단순 사진 보정 어플이었던 소자는 맥락 기능법을 활용한 과학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공모하였는데요. 이때 맥락 기능법을 통한 과학 분석이 있어서 상황적으로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행동을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상에서의 리뷰 등을 파악을 해서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 왜, 어떻게 이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단순히 예쁘게 보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외모에 대한 피드백, 추천, 기부를 원한다는 점을 인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니즈를 끌어냈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앱 이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뷰티 고민을 진지하게 풀고 싶어하는 파트너로 간주되었고, 개발자와 기획자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이들이 의미하는 깊은 층의 니즈를 해석하였는데, 가령 이 사진이 너무 티가 난다 같은 경우는 단순 필터 강도의 문제뿐 아니라 자연스러움도 본인과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욕구를 해석을 함으로써 해석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UX 리서처, AI 개발자 등이 협력하여 사용자 행동을 정제된 피드백으로 전환을 하였고, 연구자가 뷰티 컨설팅이라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향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사용자가 단순히 사진 입력과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앱 내에서 얼굴을 조정을 하였다면, 새로운 과업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뚜렷하게 파악을 하고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식, 나는 어떤 얼굴형에 더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모르겠어 같은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단순한 보정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을 요청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라벨링 역할을 부여를 함으로써 이 사진의 느낌이 마음에 드시나요? 피부톤이 가깝나요? 등으로 피드백을 유도하였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앱 기능의 개발 및 유지 보수, 기본 보정 필터 기획에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뷰티 추천 알고리즘을 기획을 하고, 라벨링된 사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를 함으로써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을 반영을 해서 고정된 얼굴뿐 아니라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는 AI와 UX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정 알고리즘 소질 향상뿐 아니라 유저 보정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을 시켜서 사용자 피드백이 정성적 라벨링으로 변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시켜서 단순 이미지 보정에서도 나아가서 사용자 맞춤 스타일 제한 AI로 진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다는 셀프 뷰티 컨설팅 앱으로 진화를 하여서 단순한 사진 보정에서 그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를 바탕으로 기능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목적과 솔루션 공간을 창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목적 그 자체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설계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조교 코멘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코멘트 받을게요. 조교 코멘트 할까요? 강의 안에서 제시되는 이론을 실제 사회에 적절한 이용하셔서 초기 문제 공간 정의부터 과학분 인사이트 추출까지 전 과정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수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사라는 단순 보정 앱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셨고, 그 이후 맥락 지분석의 내 요소인 상황, 학습 해석 촉진을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와의 상호 부분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사용자의 시적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AI 기반 맞춤형 기능 설계로 반영 과정이 좀 HCI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네,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특히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 초기 상태하고 우표 상태,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과학 분석을 갖다 활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론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태스크로 이렇게 놔뒀다는 게 전개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써봤어요. 소다 같은 거를 안 써봤는데 이걸 얘기 듣고 나서 한번 써볼까? 요새는 남자가 더 많이 뷰티에 더 관심이 많다던데 한번 써볼까 막 이런 생각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팀 발표할게요. 7주차 최우수 팀은 불사조 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팀원들 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 자동 측정 시스템의 7주차 과제를 발표하게 된 저는 불사조의 김민재고, 저희 발표의 목차는 맥락질문법에 대한 소개,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스토리텔링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락질문법을 수행한 저희 그 인터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간호사인데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29세 여자 간호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동은 내과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인터뷰의 목적은 실제 병동 내 아이오 기록 흐름 파악 및 AI 활용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찰도 따로 진행을 해봤는데, 관찰 장소와 시점은 대학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오후 1시에 진행을 했고요. 간호사가 맡은 환자의 구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내과계 입원 환자, 노인이 많았고 인지장애, 중증도도 상이한 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씀이 다음 주에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희 서비스의 어떤 효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맥락질문법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30분 동안 수행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총 8가지 유형으로 질문은 분석이 돼요. 그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병동 내 아이오 기록 방식의 맥락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었고요. 업무 방식 파악 질문을 통해서 오너 기반 주기적 기록 방식과 알림 시스템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입력 과정 질문에서는 식사량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사진 인식 기반 자동화의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 흐름과 오류, 누락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쁠 때 기록 누락이 낮다는 사실과 알림 및 보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도 나왔고요. 또한 간호조무사와 역할 분담, 개인 기준의 반영, 자동화에 대한 기대 등을 통해서 정량화된 입력 기준과 자동화 요소 도입이 꼭 필요한 업무 환경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간호사분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는 병동 아이오 기록은 단순 기록을 넘어서 경험과 판단, 협업, 환자 맞춤형 해석이 요구되는 복합 행위로 저희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 맥락을 반영한 UX 설계가 핵심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찰은 이렇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 및 해석만 읊어드릴게요. 기록은 다단계 구조로 조무사, 환자, 간호사가 정보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표준화되지 않은 수기 기록이 많아서 간호사의 해석과 보완이 중요했습니다. 기록 방식은 시각적 추정, 환자 진술, 정량 측정, 감각적 판단이 혼합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코딩으로 이제 만들어본 AI와 함께 만들어본 그런 웹이었는데요.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동화 시스템 설계 시에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기록 책임 중심이 간호사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기록 출처를 하나로 정리하고 수행하는 UI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호자인데요. 보호자 인터뷰 대상자는 40대 후반 남성이었고, 현재 고령 환자의 가족 간병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15분 정도 진행했고요.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오 기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질문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정보 이해도 질문에서는 IO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정보 접근 항목에서는 기록 흐름이 기록되는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서 쉬운 표현과 흐름 설명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기록 누락이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예민한 상황 항목에서는 의료진과의 거리감과 긴장감이 있다는 점에서 비접촉 센서와 해석 리포트 제공,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리포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기대 항목을 통해서 보호자는 텍스트와 숫자만이 아닌 시각적으로 쉽게 요약된 리포트를 통해서 안심하고 싶어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는 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해석력과 감정적 안정을 더 원하고, 시스템은 이를 충족해주는, 설명해주는 도구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 요약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관찰은 따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쓰다 보니까. 이 요약은 하자면은 IO 기록에 대한 불편과 불신이 현재 있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저희가 6주차 때 이제 페르소나를 정했었는데, 페르소나에 대해 그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거 다 읽으면 수업 시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약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자면은 저희 김선아 간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서 AI 기반의 IO 기록 시스템이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김선아 간호사는 하루 평균 7명에서 8명의 환자를 돌보는 5년차 간호사고요. 현재는 수술로 회복 중인 고령 환자를 포함한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섭취 배설 기록 업무가 특히 중요하지만 반복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업무 피로도와 기록 정확성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동화된 IO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기대와 동시에 신뢰성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적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침에 라운딩을 시작한 김선아 변호사는 시판 사진을 찍자 AI가 자동으로 섭취량을 계산해 정량화된 수치를 보여주고, 수액 잔량과 배설량도 자동으로 감지되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네, 응급클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시스템은 기록 누락 없이 자동 알림으로 보완해주고, 요약 리포트까지 자동 생성되어 인계 시간 단축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정리된 정보를 바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선아 씨는 제가 직접 기록한 것보다 정확하다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고, 업무 효율과 환자 커뮤니케이션 모두 개선되었다는 체감 효과를 경험합니다. 네, 반대로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EMR 연동 오류와 데이터 브리치로 인해 일부 환자의 수액 오도와 식사 분석값이 엉뚱하게 기록이 되었고, 특히 중요 환자인 박태수 씨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예정된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선아는 수기로 데이터를 다시 측정하고 보호자에게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해 이런 시스템이 더 불편한데? 라는 불만을 듣게 됩니다. 업무량은 도리어 늘었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도 분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대본을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해가지고 짜왔는데 찾아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한 10초,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해봤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미 요약이 된 거다 보니까. 대본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먼저 간호사 김선아의 관점에서 보면 자동 섭취 배설 기록 시스템은 반복되는 수작업을 줄이고 피로도를 줄이며 퇴근 시간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값이 잘못 인식될 경우 오히려 수기 병행 입력이 필요해지는 부정적 가능성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알림 및 주기 리마인드 기능은 업무 누락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반복된 경고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별 IO 이력 열람, EMR 연동, 리포트 자동화 기능은 정확한 인계와 협업을 도와주는 한편 기록 누락 시 전체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기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박성환 씨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78세 고혈압 환자 박태수 씨의 아들이고요. 병원에 상주하는 아버지를 간병 중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반 IO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진과의 소통 및 정보 확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상적 시나리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분 섭취 부족도 명확히 안내해 봤습니다. 수치나 해석 문구도 쉽게 읽을 수 있어 보호자 스스로 상태를 파악합니다. 병원 서출 없이도 아버지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타인에게 요즘 병원이 이렇게 잘 돼 있다며 자랑할 정도로 병원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극단적 부정 시나리오입니다. 알림이 없거나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오류 메시지만 화면에 떠서 혼란을 줍니다. 간호사를 찾아가도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말만 할 뿐 명확한 정보를 읽지 못합니다. 결국 박성환 씨는 차라리 내가 직접 듣는 게 낫다 하고 말하면서 시스템을 꺼버리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박성환 씨의 영향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용 요약 리포트 제공 기능은 복잡한 수치를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의료진 질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요약이 부정확하거나 단순화될 경우 오히려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시간 상태 알림 기능은 보호자에게 즉각적인 상태 인지를 가능하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제공했으며 의료진 연계 설명 기능은 의료진과의 소통을 더 구체적이고 신뢰감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인데요. 이건 두 개씩 제가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네. 김선아 아나운서는 라운딩을 시작하면 태블릿을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오늘 체크할 환자 리스트가 로딩됩니다. 환자 식사 후 식파일 촬영하면 AI가 섭취량을 수치로 계산해주죠. 네, 가벼워준하던 기록이 데이터 기반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수액은 스캔 한 번으로 나눈 양까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소변줄에 연결된 센서도 배설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송하고 기존의 응대중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의료 과실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든 I/O 데이터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전자기록 EMR로 넘어갑니다. 또 응급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수액 체크 지연 알림을 보내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해줍니다. 네, 그리고 라운딩이 끝나면 환자별 요약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보호자에게 해당 리포트를 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정확하고 보호자는 안심하며 의료진은 불필요한 응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김선아 씨는 오늘 정식 퇴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교대 간호사는 오류 없는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병동 전체의 신뢰와 효율을 설계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호자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보드입니다. 보호자 박성환은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환자 상태 업데이트 완료라는 알림과 함께 섭취량, 수액, 배설량을 정리한 리포트를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를 믿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분 섭취가 부족해 보일 때 시스템은 보충 권장이라는 해석 문구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은 간호사 호출 없이 앱에서 질문을 남기면 됩니다. 의료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보호자는 소외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환은 이 리포트를 가족에게 캡처해 공유하고 병실에 방문한 간호사의 설명과 앱의 수치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경험이 보호자의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 병원 좋네요 라는 평을 남기면서 박성환은 피드백 버튼을 누릅니다. 만족도는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어 병원 서비스 개선, 치료의 자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에게도 이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앱만 보면은 이제 내가 간병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병원을 추천하게 만들고 병원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까지 이을 수 있게 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일단 이번 것도 조규진 코멘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코멘트 받을게요. 네, 우선 제가 코멘트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번 주에 너무 많은 걸 해주셨고 그리고 PPT 안엔 안 들어가 있지만 보고서 형태로 그 인터뷰 전문이랑 거기서 얻으신 이제 해석 포인트 같은 것도 다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만약에 추가 점수를 준다면 그냥 2주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해당 서비스가 더욱더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되게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고, 병원과 이제 B2B 식으로 적용이 되면은 현재 간호 인력들이 이제 줄줄이 너무 많은 업무량에 퇴사를 해서 이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해오신 것에 대한 크리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번 주 너무 잘해오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 좋게 지인 중에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알 수 있었고, 사실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아마 중간 보고서 발표할 때 해당 자료들까지 첨가해서 설득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네, 연규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병원하고 연락하시고 다 섭외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지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간호사. 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좀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이드라인도 잘 제공해 주셔가지고 설문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쉽게 어렵지 않게.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커멘? 없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그냥 트집을 잡자면, 아까 중앙대병원 얘기하고서 사진은 연대병원에 갖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중앙대병원 흑석동에 있는데 거기 간호간병 통합병원 또 본병에 있지도 않고 옆에 건물에 있는데 열심히 되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서 다행히 여기 흑석동의 나쁜 점은 뭐냐면 맛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매번 똑같은 딱 중국집 하나 있는데 모든 중앙대 병원 의사들은 다 그 중국집을 가요. 그래서 중앙대 병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그 먹는 식생활에서 제일 좋다 안 좋다 그 얘기를 갖다 해주고 싶고, 몇 가지만 얘기를 갖다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간호사하고 간병인을 두 명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인터뷰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본인들은 이제 긴다고 생각했었을지 모르지만은 30분, 15분? 이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라운딩을 도는 과정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되게 바쁘고, 또 요새 의정사태 때문에 특히 병원이 정신이 없어서 더 바쁘기는 한데,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의정사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했다. 다만 실제로 맥락 분석, 우리 과학 분석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맨날 며칠이 걸리죠. 맨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로 맥락 분석법을 다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맥락 분석법을 진행하기 좋은 세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컨텍스트에 안 가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아이오를 갖다가 측정하는 사람들, 또 그 간병인들을 갖다 접촉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 뭐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데 저 1962 이번 주 출결 번호 1962가 내 탄생연도예요. 출생연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작년에 11월 달에 장폐색으로 2주일 동안 여기 입원을 했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간병인처럼 우리 와이프도 외부 간병인 안 쓰고 그냥 와이프가 직접 간병을 해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간병을 했다가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거 적는 거야. 아이오 적는 게 저게 매번 까먹고, 또 나는 뭐 떼굴떼굴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 적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퇴근을 갖다 병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영양도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칼럼이 훨씬 많아요. 칼럼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 영양도 분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떤 피처들이 영양도가 높은지, 어떤 피처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들어갈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도 분석의 핵심은 이게 얼마만큼이나 큰 영향을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후속되는 디자인 개발 과정에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거냐를 갖다 결정하기 위한. 다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다 하면 좋기는 하지만 다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도 분석에 컬럼들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이거 해봤더니 사용자 경험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피처들은 1등 이거, 2등 이거, 3등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개발팀이나 디자인팀한테 우리 이런 우선순위로 개발을 할 겁니다. 디자인을 할 겁니다. 이 순위에 따라서 일정 계획을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탑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경쟁자 분석. 우리나라 경쟁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I/O 관리를 해주는 경쟁자 분석. 우리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맥락 분석에 연결되는 포인트니까 첫 번째는 경쟁자 분석을 갖다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혹시 병원 이사장의 자제분이 있으면 모를까, 이 EMR, EHR에 연동한다는 거는 굉장한 저게 필요해요. 여기 지금 시나리오에서 EMR 이야기를 갖다 여러 번 나눠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이 EMR에 연동하는 거, EMR이라는 게 뭐냐면 일렉트로니컬 메디컬 레코드. 그래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병원 내에서 수집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말하자면 개인 초민감 정보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연동을 한다거나 연결을 하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꺼리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거가 이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클래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팔로우업 해가지고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과학 분석 관련해서 이 팀의 주제하고도 좋고 아니면 과학 분석 전체랑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나요? 없으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맥락 분석이에요. 그래서